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국내 제지업계 1위죠. 한솔제지의 2025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시작부터 딱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어요. 임원 보수 관련해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조동길 회장의 보수 산정 기준이랑 내역 같은 게 아주 상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밝히는 걸 보면 투명성이 좀 신경을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운영 철학이나 투명성 수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솔제지의 현재 사업 상황은 어떤지, 또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핵심 정보들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솔제지라는 기업의 속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보고서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선 한솔제지가 어떤 길을 걸어온 회사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1965년에 시작해서 처음엔 삼성그룹 소속이었다가 93년에 독립했군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인적 분할을 거쳐서 현재의 사업 구조를 갖췄고요. 그야말로 한국 제지산업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만드는 건 포장재 등에 쓰이는 산업용지, 또 책이나 인쇄물 재료인 인쇄용지, 그리고 영수증 용지 같은 특수지고요. 맞습니다. 핵심 사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산업용지, 그러니까 백판지죠. 이 분야에서는 약 47.7%, 그리고 인쇄용지, 주로 백상지나 아트지 같은 거요. 여기서는 약 2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2025년 5월 말 누계 기준 추정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특수지 분야인데요. 영수증이나 라벨 같은 데 쓰이는 가멸지 있잖아요. 열받으면 색변하는 거. 그 생산 능력은 세계 1위 규모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와, 세계 1위 생산 능력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각 분야에서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 보니까 규모의 경제, 품질, 원가 경쟁력 이런 걸 강점으로 꼽던데요. 특히 대전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 연간 한 75만 톤, 그 정도 백판지를 생산할 수 있다니 규모가 상당하네요, 정말. 네, 그 규모의 경제는 분명히 중요한 경쟁 우위죠. 국내 최대 생산 설비라는 점이 원가 절감이나 시장 대응력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장 환경 자체의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이 인쇄용지 시장은 아무래도 디지털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면서 수요가 점차 줄고 있거든요.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봐야죠. 제지 산업 전반이 또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원자재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 원자재라면 역시 그 펄프랑 폐지 가격 말씀이시군요. 특히 펄프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지, 그러니까 폐지는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거든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4년 하반기에는 고지 가격 상승 경향 이런 것 때문에 고지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25년 초부터는 다시 좀 안정세를 찾았다고 하고요. 펄프 가격은 23년 말부터 북미나 유럽 이쪽에서 종이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는 단순히 규모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이 생존과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되는 셈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전통적인 제지 사업의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면 한솔제지는 어떤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이 회사를 넘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친환경 포장재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네요. 프로테고나 테라바스 같은 자체 브랜드도 언급되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한솔제지의 미래 전략하고 직결됩니다. 그 프로테고나 테라바스는 플라스틱 필름이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종이 기반의 베리어 코팅 기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산소나 수분 차단 성능을 종이에 부여해서 식품 포장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일종의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플라스틱 코팅을 대체하는 종이 기술이군요. 그러면 또 다른 신기술로는 나노셀룰로스, 듀라클리라고도 하던데 이 개발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소재인가요? 네, 나노셀룰로스. 이건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나노미터 크기로 잘게 분해한 친환경 신소재입니다. 가볍지만 강철만큼 강하고 친환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활용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할 걸로 기대되는 물질이죠. 보고서의 연구개발, R&D 활동 내역을 보면요. 이 나노셀룰로스를 화장품 점성 높이는 원료나 매트리스폼 물성 개선 첨가제, 심지어는 자동차 부품용 고무복합재 같은 데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약 0.4% 수준이라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종이를 넘어서 소재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0.4%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소재 기업으로 가려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이외에 다른 신사업 동력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특히 멸균팩 재활용 같은 거요. 그리고 2022년에 인수한 종이용기 전문 회사 한솔 에코패키징을 통한 사업 확장도 중요합니다. 또 2022년에 흡수합병한 한솔 EME로부터 넘겨받은 환경사업 부문도 빼놓을 수 없죠. 폐수처리 시설 같은 환경 플랜트 건설 및 운영, OMM, 그리고 자회사인 문경 에스코를 통해서 문경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보고서상으로는 기타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제지업 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전통 사업 기반 위에 친환경 소재, 패키징, 그리고 환경 서비스까지 사업 다각화 노력이 정말 엿보이네요. 자, 그럼 이런 사업들이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094억 원, 영업이익은 약 366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한 52억 정도 줄어든 걸로 나타나네요. 네, 외형은 유지했지만 수익성은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재무 건전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자본 조달 비율이라는 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부채를 총자본, 그러니까 자본 총계랑 순부채를 더한 값으로 나눈 건데 기업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차입금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니까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2025년 반기말 기준으로 이 비율이 약 51.9%로 전기 말의 53.0%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입니다. 51.9%면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좀 감이 안 오는데? 이 비율 자체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정 수준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총 차입금이 한 7,917억 원 정도 되고 현금성 자산 약 210억 원을 제외한 순부채가 약 7,707억 원 규모라는 점, 그리고 이 비율이 어쨌든 관리되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회사채 신용 등급은 A, 기업어음 등급은 A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 적격 등급 내에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군요. 하지만 기업 운용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한솔대지가 직면하고 있거나 좀 안고 갈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고서에는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 같은 시장 위험, 거래처 부실 관련된 신용 위험, 자금 유동성 위험, 이런 일반적인 금융 위험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더 구체적인 건 없을까요? 그런 일반적인 위험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5년 7월 21일에 신탄진 공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해당 공장의 전 공정이 약 10일간 가동 중단되었다가 8월 1일에야 생산을 재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이라니. 생산 차질도 문제지만 이거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신호로도 읽힐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생산 차질 규모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는 기업의 어떤 안전관리 역량이나 ESG 경영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보고서에는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위험 요인은 해외 사업과 관련된 통상 마찰입니다. 통상 마찰이라면 그 반덤핑 같은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매출이 약 1조 9,040억 원인데 그중에서 수출이 약 6,06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해외 비중이 높습니다. 보고서에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섹션을 보면 현재 미국, EU,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한솔 제지의 주력 수출품인 가멸지랑 백판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결과가 나온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덤핑 조사는 아시다시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팔려서 피해를 준다 이렇게 판단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잖아요. 이게 수출 수익성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좀 어떤가요? 혹시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까? 네. 미국 시장의 가멸지 반덤핑권 같은 경우 1차, 2차 연례 재심 결과 마진율이 기존 6.19%에서 각각 2.09%, 심지어 0%, 그러니까 미소 마진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세를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EU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기각된 후에 종료 심사를 준비 중이고요. 특히 2024년 9월에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백판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이게 한솔 제지가 안고 가야 할 주요 외부 위험 요인인 거죠. 그 외에도 보고서의 우발 채무와 약정사항 부분을 보면 법적으로는 2015년 인적 분할 이전 한솔홀딩스 주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변제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 실제 부담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SOC 관련해서 자금 보충 약정이 있다는 점, 반기 말 현재 약 493억 원, 최대 한도는 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재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임원 보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정정 공시를 통해서 조동길 회장의 2025년 상반기 보수가 약 28억 6천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산정 방식이 공개되었죠. 네, 기본급이 약 7억 1천만 원이고 상여금이 약 21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설명에 따르면 이 상여금은 설추석 상여 외에 2024년도 경영 성과, 그러니까 재무적 성과라든지 성장 전략 실행, 혁신 활동, ESG 경영 같은 계량적 지표와 비계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성과 연동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이사회의 구성이 좀 눈에 띕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9명의 이사 중에 과반수인 5명이 사회이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사회이사 중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도 전문성, 윤리의식, 독립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한솔홀딩스 주로 약 30.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한솔 제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솔 제지는 역시 국내 1위 제지 기업답게 탄탄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통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친환경 소재나 토장재, 환경 사업 등으로 활발하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다만 몇 가지 과제하고 관점 포인트도 좀 명확해 보입니다. 제지 산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나 환경 규제 강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한 성숙기 산업이라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신탄진 공장의 산업재해나 또 끊이지 않는 국제 통상 분쟁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한 관리 능력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연구개발 방향, 특히 그 나노셀룰로스 같은 신소재 개발이나 친환경 패키징 사업 확대 노력이 과연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한솔 재질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솔재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청취자께서도 한솔재지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한솔재지가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대로 친환경 소재와 패키징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한 10년 뒤에 이 회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한솔재지를 그냥 재지회사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름의 첨단 소재 기업 혹은 친환경 솔루션 기업 이렇게 인식하게 될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나 끊이지 않는 반덤핑 이슈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 갖춰야 할 이상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